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오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7일간 조사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방식은 이제 유무선 전화 ARS 혼용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46.9%로 나왔습니다. 네. 그 수치상 이제 약간 1.9% 포인트가 수치상은 이제 올라간 것이고요. 부정적 평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49.2%로 1.1% 포인트 수치가 지난주에 비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응답률은 4.9%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열심히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원래 이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국가적 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세월호 그다음에 이제 옛날 사스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 사실 대통령 지지도에 굉장히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왕좌왕한다든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이런 것도 기점으로 해서 지지도가 많이 꺾이는 우리가 사례가 봐왔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만 하더라도 사실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뭐 사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대통령의 지지도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정부가 큰 어떤 잘못, 큰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일단 뭐 부분적으로 보면 너무 소극적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워낙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한 교민들을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이제 국내로 데려온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여론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세대별로 보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예, 이 조사에서 이제 상승을 주도한 것, 이제 1.9%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제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이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긴 할 텐데요. 예. 어쨌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12.9%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주도한 연령대는 이제 30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직업별로 봤을 때는 뭐 사무직에서 한 6.7%포인트 다른 이제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층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층들이거든요. 그런 예. 층들이 이제 초반 약간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 약간 뭐 긍정적인 평가를 좀 유보했다가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지지 또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역에서는 이게 뭐 대구 경북에서 이제 약간 올랐어요. 8.6% 포인트 올랐는데 35.2%로 그러니까 뭐 평균치보다는 올라도 이제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대구 경북의 기류가 이것을 뭐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면서 아니면 대폭 우호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볼 때 연령도 그렇습니다만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 경북이면 전체 1,000명 조사를 한다면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까 조사 결과에서 표본 오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표본 오차라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뭐 그냥 있는 수치를 대구 경북에서도 크게 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정도는 살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지금 오늘이 총선 65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총선과 연계해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예. 총선이라는 게 이제 65일 남았지만 지금 현재 잔존하는 보수 통합의 문제라든지 또 계속되고 있는 이제 검찰 관련된 울산시장 그 선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사안들이 아마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더 오래 가면 사실은 신종 코로나 본질보다는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파급력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당장 시간이 좀 지나고 그걸 뭐 나면.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기는 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올 수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과연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남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네. 장기화될 경우에는 만약에 3월에도 종결이 안 된다. 종식이 안 된다 하면은 4월 15일 투표일인데요. 네. 그러면 3, 40대 뭐 자녀를 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느냐 여부가 투표율 자체 투표율이 물론 뭐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투표율이 뭐 높거나 낮거나 이것이 각 정당의 유불리가 이제 과거같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최근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좀 더 증폭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 이것은 이제 여당에 대해서 약간 뭐 불만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은 영향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좀 보수통합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당 지지율이 어떨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변수가 좀 많이 있는데 정당 지지율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그 조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0.2%, 그러니까 네. 수치상 1.7% 포인트가 오른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0.9% 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수치가 올라서 30.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정당들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5.3%고 여기는 아직 이제 안철수 신당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무당층은 이제 10.9%였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어떤 이전에 비해서 다소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당도 지금 보면 수치는 뭐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다소가 이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보수통합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이런 네.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총선에 불출마하고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난 주말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선거연대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보수 우파 내에서 그럴 경우는 다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이든지 뭉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당 내부에서 만약 지난주까지 이제 안 될 경우는 개별 입당이라고 해서라도 한국당 가겠다는 의원분들이 꽤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통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리더십이 어떤 상처를 입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 전 대표가 이제 좀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발표를 해서 오는 효과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통합 문제도 일단 물꼬를 텄고요. 또 예.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 불출마라는 게 사실 그동안 친박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사실 요구했던 게 이제 이런 요구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기가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상대방 예를 들어 특히 친박 세력에게 상당한 압박을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당 중진들이라든지 지금 네네.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난 탄핵 사태 때 대표와 원내대표를 했던 김무성 의원도 지금 불출마하는데 본인은 또 이제 험지를 가겠다면서 예. 호남 쪽을 출마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가지는 파급 효과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저는 크리라 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공천 물갈이 인적 쇄신 이런 부분에 좀 불을 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건데 보통 합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성명서 발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서 같이 합의서 같은 거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본인이 불출마라고 하는 굉장히 희생적 모습을 보이면서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보수통합의 물꼬를 튼다 해서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순히 호소한 것이잖아요. 호소. 신설 합당을 해달라. 개혁적 예. 보수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의문 형태로 약속된 문서로 이제 어떤 공동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인데 그런 네.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초조하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새보수당의 의원들이 어쨌든 놔두게 되면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원들 사실은 굉장히 희소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측근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희생의 모습들 좀 더 아마 배경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께서는 이 합의가 좀 합당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흐름 속에서는 저는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통합이라는 열차가 출발했는데 거기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큰 흐름인데 이제 문제는 작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어떤 통합 합당 형식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드는 거. 네. 뭐 그러면서 보면 본인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비춰보면 결국 지분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요구하는 듯한 그 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혁신과 통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수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당 어떤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을 그냥 그대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있고. 그건 새보수당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것들 완전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부분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통합을 결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네. 어차피 황교안 대표도 지금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제는 승리가 절실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거리낄 게 없다. 왜냐하면 뭐 유승민 대표가 이제 불출마했기 때문에 본인은 또 출마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 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예.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윤희훈 지금 이제 센터장께서는요. 앞으로 디테일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뭐냐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본 기류가 지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 통합추진위 이것이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합당하는 통합하는 모양새를 가기를 원하는 기류가 있는 강한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한 이후에 그러면 예. 새로운 이제 어떤 단체가 정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현주 의원이 있는 전진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합류하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는 것인데 왜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가 이제 굴종 하는 것으로 또는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어쨌든 당대당 통합의 모양새를 가져가게 되면서 자기가 목소리도 관철을 내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추구했던 목소리를 내왔던 그 가치들도 실현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의 어쨌든 이런 생존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기존의 통합추진위원회의 주류 세력이라든가 한국당에서 그대로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총선 65일 남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구도는 지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뭐 정의당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통합해서 새로운 이제 보수 쪽에 하나의 큰 곳이 탄생하는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호남 쪽의 신당 하나 가지고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계 쪽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요. 이제 유권자들이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현상. 네. 이걸 보고 있거든요.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좀 다당제 선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당제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 이게 어떤 면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파워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더군다나 또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양당 체제, 거대 양당 체제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로 보면 좀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 중반기에 치러진 선거는 어떤 뭐 새로운 기대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잘했냐 못했냐 이것에 대한 판단. 견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호남 쪽 지금 오늘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황교안 유승민 뭉치는 거 저거 쉽게 보면 안 된다. 자 이쪽도 지금 뭉쳐야 된다. 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민주당과의 어떤 지금 호남 정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지금 신호거든요. 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호남도 독자적인 호남 정당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즉 의석을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변수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의 무당층은 한 10%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ARS 조사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니까 무당층 비율이 이제 높지 않았는데 네. 다른 이제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다른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은 뭐 30% 넘어가는 것들도 간간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무당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제3 세력, 제3 정당의 공간을 넓히는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신당, 뭐 국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무당층이 이전에 비해서 다수가 높아지는 상황. 그것은 그런 정치 불신에 의해서 제3세력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야권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있더라도 지지를 유보하는 층들이 있어서 무당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약간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고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구 하면 서울 종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낙연 전 총리야 진즉부터 뭐 이곳에 이제 터를 잡고 이제 활동을 해왔었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만시지탄의 감은 좀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라는 게 그냥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바람도 중요하지만 네. 조직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종로라는 것이 현역 의원이 일단 지금 정세균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도전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미리 하고 또 어떤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미리 깃발을 뽑는 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늦기는 했지만 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뭐 앞으로는 또 잊혀질 것 같아요. 어차피 선거라는 게 이제 60일 남았다면 솔직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정말 황교안 대 뭐 이낙연 대 황교안 이 양자 대결로 오늘 뭐 이정현 의원은 이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양자 대결 구도로 이제 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부터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봐야 될 것 같다. 물론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구도가 일단 지금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구도 속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양당 쪽으로 바라볼 것인가 보면 현재 어떤 출발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여론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에 한 곳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격차가 좀 제법 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호발 주자인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제 상당히 갈 길이 좀 먼 상황이긴 할 텐데요. 네. 저도 뭐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좋아하는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견제를 한다, 정권 심판한다, 정권을 평가하게 되면은 내가 야당을 아주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날 정부 여당을 견제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었을 뿐이니까요. 예. 격차는 이제 좁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아이고야. 지금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4관왕에 정말 쾌거를 이룬 그런 상황이네요. 아유 저희가 종로가 의미가 없네요. 이거 뭐 네, 정치도 이런 기쁨들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대단한 쾌거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이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격차는 좁혀지긴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녹록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로라는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보수 이제 후보들이 당선이 이제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010년부터 10년간 이제 선거가 한 7번 있었거든요. 네.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 대선도 있고 한데 그 7번 다 지금 이제 진보 진영 계열 정당의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창동, 부암동, 부촌이 있었고 상인들이 많은 종로 뭐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창신동, 숭인동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된 상황이어서 약간 지형 자체가 변경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 이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대선 있잖아요. 예. 그때는 최종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종로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격차는 좁혀지긴 할 텐데 이런 바뀐 지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운 싸움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이제 남은 기간 전력을 아마 황교안 대표 쪽, 한국당 쪽에서는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지금 차기 대권 도전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총선 결과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이낙연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겨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크겠죠. 근데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승리와 본인의 어떤 이유가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이 이기버리면 황교안 대표도 막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겠다. 만약에 지더라도. 예전에 저 손학규 대표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한 44.2%로 일단 2등을 해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게 그만큼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물론 뭐 양 후보와의 어떤 승패도 있겠지만 얼마의 격차를 두고서 승패가 나눠지느냐 네. 또 전국 선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책 향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삐 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기상청 갔다가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송소진 리포터가 전해줍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